기형은 난임 때문에 생겼을 가능성이 높지 실험관 때문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고, 이런 것들에 걱정을 갖지 않고 시작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난임 전문의 이경훈입니다. 오늘은 이유정 원장님과 함께 자리를 마련해봤어요. 안녕하세요. 난임 전문의 이유정입니다. 평소 난임을 전문으로 진료하는 의사로서 잘못된 내용, 일명 카더라를 듣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더 많은 분들이 카더라가 진실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파이팅 해보죠. 맞아요. 종종 잘못된 정보들로 걱정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걱정도 되고 그런 정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실험관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건강이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실험관 하면 이 자폐나 기형의 가능성이 높은지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들어본 적 있어요. 저도 되게 들어본 적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이 좀 있잖아요. 자폐 같은 경우에는 연구 결과가 되게 혼재돼 있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캐나다 연구하고 미국 연구가 있는데, 캐나다 연구에서는 약간 좀 연관성이 있다라는 논문이 있었고요. 미국 연구에서는 뭐 상관없다라는 논문들이 있었어요. 자폐 같은 경우는 실험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생물학적인 연관성이 없어가지고 대체적으로 저희들끼리 이야기하기로는 자폐와 실험관 사이의 연관성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사실 자폐 자체가 왜 생기는지 아직 모르잖아요. 유일하게 좀 연관이 돼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산모 나이가 많을수록 좀 올라간다? 이 정도가 좀 주로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시험관을 하는 또 인구 자체가 또 나이가 또 들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하게 시험관을 해서 자폐가 올라간다고 말하기는 조금 조심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실험관 하면 이렇게 기형의 가능성이 올라가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잖아요. 근데 네. 최근 논문에 보면 기형 가능성이 조금 올라갔다라는 논문도 있어요. 아, 진짜요? 저희들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정보들이 뭐냐면, 실험관을 하는 분들이 기형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원래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이게 난임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기형의 가능성이 좀 높다. 왜 난임이냐? 난임 클리닉 오신 분들의 성향이 고령의 여성인 경우가 많고 남성층 요인인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인 때문에, 난임 자체 때문에 기형의 가능성이 올라가지 난임 시술로 인해서 기형의 가능성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지금 당장 정리하기는 좀 어렵죠, 지금 상태로는. 어떠세요, 선생님? 시험관 초기에는 굉장히 약간 기술이 좀 부족하고 그랬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관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있지 않았나요? 그렇죠. 그때는 완전 윤리적으로도 되게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금 뭐 IVF 베이비로 처음 태어나신 여자분에 대해서도 그때 막 데모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시험관 이렇게 테스트 튜브에서 태어난 아기가 분명히 새로운 인종이 태어날 거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고, 그런 데이터가 모여서 비교적 안전하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지금 뭐 IVF 실험관 하면서 기형이 올라간다라는 내용이 거의 없어졌고, 실제적으로 또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저희 또 상과 선생님들이 되게 잘 잡아냈잖아요. 그게 실험관 때문에 기형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모르는 상태지만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초기에 발견돼서 임신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내기도 어렵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비교적 지금에 사는 현대인들은 걱정할 건 없는 건 아닐까? 네.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는 실험관 때문에 기형이 걱정이다라고 하신 분들한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정밀 초음파도 좋아졌고 그 다음에 기형아 검사도 되게 손쉽게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라고 하고 있어요. 진료실에서 아기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되게 좀 우려스러운 연구 결과도 조금 있기도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몸무게가 작은 아이가 태어난다라는 그런 저체중. 네, 얘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죠. 네네네. 해동배아 이식하는 경우는 오히려 더 몸무게가 늘고, 한국말로 거대야? 네. 네.
그리고 40주를 넘겨서 분만한 경우가 해동배아 이식할 땐 좀 많다. 실제로 어떤 수치가 있나요? 네, 보통 해동배아 이식으로 태어난 경우는 3.55kg로 태어난 경우가 있고 자연 임신으로는 3.5kg, 신선주기로는 3.4kg 정도 태어난대요. 그래서 신선배아 이식을 할 때는 몸무게가 좀 적고 해동배아 이식으로 할 때는 약간 몸무게가 거대야. 이게 통계학적으로 약간 의미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도 아기를 낳아봤지만 3.5kg, 3.4kg 이게 이렇게 큰 차이가 그렇죠. 있는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네. 태어났을 때 아기가 안 좋다라는 걸 막상 아기는 좀 어려우니까 산과 선생님들도 몸무게로 아이의 건강을 추정해 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단순히 그냥 몸무게로만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거대하다, 저체중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좀 더 신기한 연구 결과가 있다면 착상전 유전자 배아에 통가 배아를 이식한 경우에 임신성 고혈압이 좀 올라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얘기랑은 좀 상관없이 조산화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내포할 수가 있는데 임신성 고혈압이 조산의 확률이 좀 그렇죠. 있죠? 임신성 고혈압이 또 태반하고 좀 관련이 좀 있고요. 우리가 또 착상전 유전자 검사할 때 태반을 조직 검사하잖아요. 태반에 있는 조직을 네. 조금 띄어서 염색체 검사를 해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그래서 거죠? 네. 통가배아를 했을 때 임신성 고혈압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게 생물학적으로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관련된 내용들이 발표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통가배아를 이식을 할 때는 약간 상과적으로 혈압을 잘 체크할 필요가 있지 이것 말고는 지금 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근거가 될 만한 데이터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해주신 PGTA 배아 염색체 선별 검사를 했을 때 임신성 고혈압이 약간 올라가는 경향성이 있다. 아니면 아예 확률이 많이 높다. 이렇게까지는 아닌. 그렇죠. 경향성이 있다. 그래서 혈압을 잘 체크해보고 혈압이 높고 그 임신성 고혈압이 생기면 조산의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의 선에서 지금 이렇게 실험과 시술이 어느 정도 태아와 산모에 대한 합병증이 모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실험과 시술을 하는 사람들한테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1번, 네. 기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기형은 난임 때문에 생겼을 가능성이 높지 실험관 때문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고 조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배아 이식을 조절할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는 단태아라면 조산의 가능성 올라가지 않는다. 쌍둥이 원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조산의 가능성이 되게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단태아로 성공한 경우 임신을 성공한 경우에 조산으로 갈 가능성은 좀 드물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러한 실험과 시술로 인해서 아기가 좀 작다라는 게 오히려 쌍둥이 임신으로 인해서 생긴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이제 쌍둥이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항상 설명을 많이 드려요. 조산이라든지 고혈압이든지 당뇨라든지 네. 아무튼 임신 기간 중에 올 수 있는 다태아였을 때 올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 우수하게 설명을 드려요. 근데 막상 조산이라는 게 별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조산이면 굉장히 따라오는 신생아 질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일반 분들이 모르시다 보니 단순히 건강하게 쌍둥이 혹은 새쌍둥이 이렇게 태어난 이제 아기들만 보고 그거를 원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실제로 그렇지 않다. 굉장히 위험한 거다. 이제 이런 설명을 드리면 또 많이 단태아를 또 선호하시기도 하고요. 그런 설명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몸무게. 몸무게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해동배아 이식한 경우에 약간 몸무게가 과다 체중으로 태어난 경우가 있지만 임상적으로 유의미할 것 같지는 않다. 맞아요. 몇 g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고혈압에 관련돼서 임신성 고혈압이 이제 조산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임신성 고혈압인 경우 그게 가장 걱정되는 게 PGT 통가배아 이식을 했을 때일 것 같다. 이때는 혈압을 잘 체크해보고 혈압이 높을 것 같으면 이제 아스피린 같은 거 먹으면서 거기에 극복할 수가 있잖아요. 네, 선생님들이 잘 해주시는 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관을 하실 때 기형아라든지 조산이라든지 자폐라든지 이런 것들에 걱정을 갖지 않고 시작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장점이 하나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저희는 다른 대형 난임 클리닉과 달리 저희는 출산화에 대한 추적 검사를 하잖아요. 네. 분만이 되고 아기가 태어나면 저희들이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건강한지 산모는 건강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잖아요. 맞아요. 저희들은 이렇게 숨어 하면서도 되게 이렇게 건강한 아이들 태어나면 되게 기분 좋고 좀 안심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병원에서는 또 가능해서 네. 속으로는 좀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자리가 없었는데
있었는데. 출산아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네. 너무 뭐 많은 경우도 그럴 수 있고 뭐 인력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는 다 지금까지는 수집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시험관으로 태어난 친구들이나 특히 또 PGT-A로 태어난 친구들 중에 자폐나 어떤 기형이나 이런 거에 대한 퍼센트가 거의 없지 않나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저희 데이터를 또 보시면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혹시 실험관 시술을 하려고 고민하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혹시 아기가 기형아로 태어나지 않을까 이런저런 소문으로 너무 마음 쓰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난임 클리닉에 있는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담하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선택, 본인에게 진짜 적절한 정보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외에도 사실을 알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